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늘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날이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기는 오네요. 물론 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좀 유별난 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격이나 딱히 이상한 행동을 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잘난 걸 이야기하는 걸 뭔가 병적으로 싫어했어요. 그런 게 조금 성격에 안 맞았다고나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성적이 잘 나와도 떠들어대지 않았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막 주변에 알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은 가끔 섭섭함을 내비친 적도 있습니다. 왜 좋은 일이 생겨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말을 하지 않냐고 말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가족과 함께하면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되니 꼭 이야기하라 뭐 그러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데도 제 성격은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건 가족분들에게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집이 굉장히 여유로운 편에 속하거든요.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다 은퇴하셨고 엄마도 고위 공무원이셨어요. 물론 두 분 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제 가장 친한 친구들도 저희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는 몰랐습니다. 한 번은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던 기억도 있어요. 야, 너네 집 부자였어? 왜? 안 그래 보여? 아니, 네가 하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나는 집이 조금 어려운가 보다 했지. 그리고 사실 제가 하고 다니는 것도 조금 그렇기는 했어요. 여동생이 매번 속이 터지다 못해 답답하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옷을 좀 갖춰서 입고 다닐 생각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됐지. 왜 남의 눈을 신경을 써? 언니랑 나랑 같이 다니면 언니는 주워온 자식인 줄 알 거야. 부모님이 차별한다고. 우리만 아니면 됐지. 가족들이 정말 많이 답답해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동생은 저를 못마땅해 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대충 제 성격이 어떤지는 파악이 되겠죠. 물론 당연하게도 남편도 저희 집이 잘 사는 집인 줄 몰랐어요. 나는 당신이랑 연애할 때 진짜 힘든 집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온 집안의 기대를 안고 서울로 유학하러 온 듯 대학 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면 나랑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건 꽤 대단한 결심이었겠네? 그랬지.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한 거지. 조건 같은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런 남편의 말에 하하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게 딱히 잘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부잣집에서 부모님이 시켜주는 과외와 온갖 지원을 다 받으며 좋은 대학을 온 게 그다지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말처럼 힘든 가정 환경에서 좋은 대학을 왔다면 그건 충분히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도 당연히 저희 집안의 구체적인 것들은 잘 모르셨어요. 그냥 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니셨고 어머니가 공무원인 중상층 정도 되는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 모두 조건에 크게 연연하는 분들이 아니었기도 하고 저 정도면 평범 이상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캐묻지 않으신 것도 있고 말이죠. 의뢰 그러려니 하고 말입니다. 딱히 비밀로 했다기보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 그거죠. 남편은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운이 좋아서 취직이 잘 된 케이스였어요.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덜 유명한 중견기업에 다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일을 그만두고 육아만 했어요. 원래 꾸미기도 좋아하지 않고 별 생각이 없어서 그냥 아줌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여동생은 이런 저를 늘 답답해하지만 말입니다. 아, 가족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했네요. 저는 오빠가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오빠는 지금 다니는 호텔에서 임원급으로 재직 중이고 여동생은 수의사예요. 세 남매 중에서 제가 가장 안 풀렸고 공부도 가장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더 주위에 제가 다니는 대학이나 집안 같은 걸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형제 중에서 제가 제일 모자라니까 집안 덕을 보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나 싶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련님도 남편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했어요. 당연히 학벌도 더 좋고요. 지금은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도련님과 친하지는 않아서 더 이상 뭐라 설명할 건 없어요. 그리고 동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가 되는 사람이니 동서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고 긴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련님은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신혼인 셈이죠. 동서는 저보다 2살이 어리고 지금은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오빠와 직업이 같아선 내적 친밀감을 느꼈었는데 그건 저 혼자 그런 거였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차차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동서는 처음 인사 오던 날부터 어딘가 묘하게 사람을 무시하는 듯 굴었어요. 제 직업을 물었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고 아이만 본다고 하자 약간 내리깔아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도 능력 있으시면 다시 일 시작하세요. 저는 집에서 애만 본다고 늘어져 있는 아줌마들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멋있잖아요? 라고 말이죠. 사실 초면에 그런 이야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자신과 제가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별 신경을 쓰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자주 볼 사람도 아니었고 동서가 속으로 저를 무시하건 말건 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건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신경하고 묻어난 저도 기분이 나쁠 만큼 동서는 노골적이었어요. 이번에 어머님 생신 때 호텔 가서 밥 먹을까요? 호텔? 무슨 호텔? 무슨 호텔이라고 하면 형님이 아세요? 제가 그 말에 순간 인상을 확 찌푸렸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제 표정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식사는 해보신 적 있긴 해요? 있지. 왜 없어? 형님이 다니는 그런 호텔 말고요. 내가 다니는 그런 호텔이 뭔데? 뭐 관광지에 많은 3성, 4성급 호텔들 말이에요. 1박에 20만 원이면 제일 좋은 방인 뭐 그런? 아, 정말 그 노골적이고 재수없는 무시성 발언에 우리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사실은 너네 친정보다 우리 집이 훨씬 더 부자고 내 동생은 무슨 일을 하고 우리 오빠는 사실 네가 다니는 호텔의 임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 하고 싶었어요. 왜? 다 하지. 너무 유치하잖아.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더 잘 산다 하는 건. 무슨 초등학생 싸움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더 잘났네 어쩌네 하는 거 진짜 내 성격이랑 안 맞아. 당신도 참 대단해. 나 같으면 그 무시당하기 싫어서라도 이야기한다. 생각해봐. 그렇게 말하면 내 앞에서 노골적으로 나를 무시하진 않을 수 있어도 속으로는 그 잘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러고 있나 하면서 더 무시할걸. 그런가? 나는 그게 더 싫어. 그렇게 일부러 숨기지는 않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은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동생의 무시도 말이죠. 어머니 생신 선물로 뭐 하실 거예요? 현금 드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저는 첫 생신이라 현금만 딸랑 드리기는 뭐해서. 형님은 어머니 첫 생신 때 뭐 하셨는데요? 여행 갔던 것 같은데? 근교로. 펜션 같은 거 빌려서요? 엄청 소박하네요. 뭘 해도 형님이 처음 했던 것보다는 제가 낫겠네요. 그 말에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저를 무시하면서도 왜 그렇게 제가 하는 것들에 신경을 쓰는지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나보다 꼭 나아야 해? 제가 형님보다 훨씬 잘 사는 걸 다 아시는데 형님보다 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대충 들어보니 뭘 해도 형님보다는 낫겠어요. 그 말에 기분이 팍 나빠져서 조금 띠껍게 말했던 것 같긴 해요. 돈만 많이 쓴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런 제 말을 듣던 동서가 픽 비웃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돈 없는 사람들이 정성, 노력,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돈이 정성이고 노력이에요. 그것보다 더한 정성은 없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예전에 했던 적이 있었는데 동서가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걸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시간이나 좀 비워두세요. 왜? 어머니 생신 선물 사드리러 백화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형님이랑도 같이 가자고 하셔서요. 왜 그러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동서는 그래서 저를 더 미워하고 견제한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야무지고 아이도 잘 키우고 어디 하나 흠잡을 곳이 없다고 만면일감이라며 매우 말입니다. 동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법도 해요. 왜 자신이 더 물리적으로 잘하고 애교도 많이 부리고 하는데 형님만 예뻐라 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그 질투심에 저에게 더 못되게 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사람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서 이렇게 세 사람의 백화점 쇼핑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안 써서 그렇지 보는 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도 있고 엄마와 여동생이 쇼핑하거나 하는 것들을 즐겨했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게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아직도 여동생은 저를 데리고 쇼핑을 종종 다녔고 말입니다. 어떻게든 저를 바꿔보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면서 말이죠. 그것보다 이게 더 어머님한테는 어울릴 것 같은데요? 어머머, 며느님이 엄청나게 보는 눈이 있으시네. 이거 이번에 저희 주력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연령대 안 가리고 다 들 수 있게 나온 가방이라 원래 구하기 힘든데 오늘 딱 물건이 들어와서 운이 좋게 보신 거예요. 그니까 제가 어디 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물건 보는 눈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큰애 데리고 쇼핑을 많이 다니지. 그런 모습을 정말 못마땅한 듯 보고 있던 동서가 시어머니가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슬플 것 같네요. 뭐가? 보는 눈이 있는데 못 사는 거 말이에요. 차라리 보는 눈이 없으면 못 사도 슬프지는 않을 텐데. 저게 좋고 예쁘다는 걸 아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정말 슬프잖아요. 놓치지 않고 이 와중에도 무시할 거리를 찾아내는 동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별로. 나는 정말 가지고 싶지 않아서.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세요. 가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브랜드나 명품에 대해서 잘한다고요? 그걸 누가 믿어요? 사실 동서 말이 맞긴 하더라고요. 가지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잘 아는 건 신기한 일이긴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여동생이 관심이 많아서 나를 데리고 쇼핑을 하러 다닌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또 우리 집안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건 싫고 하니 거기서 입을 그냥 다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는 자기가 한 말에 더 확신을 가진 듯 했고 말이죠. 그동안 제 앞에서 그런 물질적인 거에는 전혀 관심 없는 척 하시더니 역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쵸? 건수 하나 잡았다는 듯 비꼬며 저를 무시했지만 저는 속으로 명상 한번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든가 말든가 제가 아니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렇게 넘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더라고요. 제 안에 하나 둘 쌓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고르고 동서는 호텔에서 밥을 먹자며 식사를 예약을 한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 곳은 비싸지 않아? 나도 같이 낼게. 직원 할인돼요. 그리고 얼마인지 알고 같이 내신다는 거예요? 진짜 기절 초풍하실 텐데? 부담을 덜 해주려고 물어봤지만 결국에는 무시로 되돌아오더군요. 그 이후로 동생에게 뭔가를 해주겠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생신 식사는 결국은 저희 식구는 가지 못했습니다. 동서는 뭐 할인 적용이 4사람밖에 안 돼서 그냥 4사람으로만 했다. 형님은 이런 비싼 식사 부담스러워서 못하실 것 같아서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 뒤에서 하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아니 그런 곳에 쪽팔려서 어떻게 형님을 데려가? 분명히 집에서 입던 잠옷 같은 거 걸치고 올 게 뻔한데. 나는 절대 부끄러워서 못 데리고 가. 포크, 나이프 어떻게 집어야 하는지도 모를걸. 그래도 어머니 생신 식사에 형이랑 형수님을 못 모시고 가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모른 척하고 있어. 라고 대화 나누는 걸 말이죠. 그렇게 4사람만 호텔에 가서 식사했어요. 사실 저는 딱히 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남편도 말이죠. 그곳은 오빠가 일하는 호텔이었고 오빠는 그 호텔의 임원급 직원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리고 남편도 몇 번이나 가서 식사해봤어요. 저희 가족이 같이 밥을 먹을 일이 있으면 자주 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이고, 그네 식구들도 같이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괜찮아요. 저희는 다음에 가면 되죠? 그래, 다음에 꼭 같이 가자꾸나. 너무 좋더구나. 그때 처음으로 저희 집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은 걸 후회했습니다. 저렇게 좋아하시는 줄 알았으면 종종 모시고 갈 걸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 오빠가 뭐라는 사람인지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주 모시고 가야겠다는 생각도 말입니다. 과연 형님이 모시고 날 날이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옆에서 또 작은 목소리로 빈정거리는 동서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고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친정에 갔다가 오랜만에 오빠를 만났어요. 여름에 우리 호텔 한번 와. 호캉스 프로그램 좋더라. 너 온다고 하면 방 하나 빼놓을게. 애들이랑 와도 되고 매제랑 와도 되고. 매번 오빠한테 신세 만지니까.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냐? 언니, 나랑 가. 나랑. 그래, 둘이 오면 되겠네. 사실 거절하려고 했지만 동생이 자신도 가겠다며 같이 가자고 끼어드는 바람에 얼떨결에 가기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나랑 쇼핑도 좀 제대로 하자. 나 돈 없어. 엄마 카드 가지고 왔어.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카드로 쇼핑해? 언니가 하도 안 써서 제발 좀 쓰라고 나한테 쥐어주더라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또 거절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조금 느슨해진 것도 같더라고요. 조금 빡빡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유연하게 넘길 줄 알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고집을 피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과 백화점 쇼핑을 하러 가서 옷도 가방도 하나씩 샀어요. 사실 여동생은 더 사라고 했지만 아직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옷을 입고 오빠가 일하는 호텔 그리고 동서가 일하는 호텔로 호캉스를 하러 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빼입고 간 것도 그날 적극적으로 오빠의 권유를 거절하지 않은 것도 사실은 동생에게 한 방을 먹이고 싶어서도 있어요. 그 호텔에 가면 어쨌든 동서를 마주치게 될 확률이 높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제 그런 예상은 바로 적중했습니다. 어머, 형님? 호텔에 들어서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저를 그렇게 부르는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제가 어? 오늘 동서 근무일이구나. 이렇게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네. 사실 마주치게 될 걸로 생각하고 왔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동서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동서의 그런 눈길을 옆에서 여동생이 못마땅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대충 들어서 알고 있긴 했거든요.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형님이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동서가 네가 여길 왜 해? 라는 얼굴과 말투로 저에게 물었어요. 여동생이 욱하는 게 느껴졌지만 가만히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이죠. 나 여동생이랑 호캉스 하러 왔어. 동서는 그제야 제 옆에 있는 여동생을 보더군요. 그리고는 굉장히 예의 없는 몸짓으로 까딱 고개만 숙였습니다. 보통 그런 자리에서 사돈을 보게 되면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동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럴 거라고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형님이 여길 호캉스를요? 혹시 저희 호캉스 프로그램으로 오신 거예요? 오빠에게 전해 듣기로는 이 호텔의 호캉스 프로그램이 몇백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약이 정말 빨리 찬다며 요즘 사람들 돈 잘 쓴다고요. 아마 그 금액을 알고 제가 거기에 올 리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저희 그 대답에 동서가 순간 굳었습니다. 여긴 너무 비싸서 형님 예전에 받았던 월급은커녕 형님 팔아도 안 될 텐데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아마 동서는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생각만 한 말을 그대로 뱉어낸 걸 거예요. 평소에는 그 정도로 막말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아마 본인도 놀라고 그럴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 나온 말이겠죠. 뭐 기본적으로 저를 굉장히 무시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이긴 했지만 말입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보다 여동생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엄청나게 낮은 목소리로 동서에게 물었습니다. 동서도 여동생의 그런 목소리와 표정을 보고 순간 움찔한 듯 보였어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너무 나갔다는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긴 했습니다. 여기는 손님한테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 지배인은 어딨어? 여동생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듯 목소리를 조금 높이자 동서는 상당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평소에 제가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응을 하는 여동생이 말이죠. 제 여동생이 절대 참지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그게 형님이라 저도 모르게. 형님한테는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호텔에 손님으로 온 건데? 뭐? 손님한테 자신을 팔아도 못 올 곳이라고? 제정신이에요, 지금? 지배인 당장 불러와요. 나 이대로는 못 넘어가니까. 여동생의 그 단호함에 동서는 우물쭈물하다가 금방 다시 표정 관리를 하더군요. 제가 말 실수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가족끼리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 일인가 싶네요. 필요할 때만 가족이라고 말하는 게 웃겨서 제가 헛웃음을 지었더니 동서가 저를 슬쩍 노려보더군요. 그것도 웃겼습니다. 본인이 잘못해놓고 누가 누굴 노려보는 건지 싶은 마음에 말이죠. 아니, 너무 뻔뻔하네. 여동생이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려고 할 때였습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랜만이시네요. 원래 아는 얼굴인 이 호텔의 지배인이 저희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해왔습니다. 동서는 순간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었고 말이죠. 아니,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묻고 싶었겠죠. 말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동서는 엄청나게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여동생이 내려온 직원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직원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나 봐요? 여동생의 그 말에 지배인은 놀라서 무슨 일이시냐 물었고 동서는 사색이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직원이 손님한테 먼저 시비를 걸고 막말해요, 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동서가 당황해서 여동생을 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여기 있었어? 뒤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동생들이 온다고 해서 내가 안내해 주려고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다 본인 일 봐요. 동생들은 내가 챙길 테니까. 영문을 모르는 오빠가 저희를 챙기겠다며 동서와 지배인을 돌려보내려고 하더군요. 그런 오빠를 막아 세우려는 여동생을 제가 말렸습니다. 여기서 일이 커지는 건 저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많은 호텔 로비이기도 했고 또 여긴 오빠의 직장이잖아요. 오빠는 저희 둘의 그런 행동에 영문을 몰라 했지만
이내 동서와 지배인이 사라지고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으니 그냥 별일 아닌가 보다 하더군요. 방에 도착하자마자 여동생이 가방을 휙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아니, 말로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싸가지가 없잖아. 됐어. 이제 안 그러겠지 뭐. 언니는 분하지도 않아? 저런 건 버릇을 싹 고쳐놔야 한다고. 이제 본인이 알아서 눈치 잘 보겠지 뭐. 하지만 여동생은 그대로 그만둘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오빠에게 부탁해 저희 객실을 동서가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 호캉스 프로그램은 시간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안내하는 직원과 때마다 룸 서비스를 가져다주는 직원이 있었거든요. 야, 그러지 마. 나도 불편해. 이렇게 해야 정신을 제대로 차린다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뒤 동서가 찾아왔어요. 마사지 받으실 시간인데 안내해 드릴까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공손한 태도로 말입니다. 아까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요. 동생이 동서를 앞에 두고 빈정거렸지만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긴 했겠죠. 거기서 뭘 더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길에 저에게 잠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하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왜 그동안 이야기 안 하셨어요? 저희 호텔 이사님이 오빠신 거 말이에요. 굳이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했어. 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호텔 임원이신데. 가족들이 누군지 이야기했다가 곤란한 부탁을 받은 적도 많았고 또 괜히 그런 거 알려서 누군가가 내 눈치 보게 만들기도 싫었고. 동서는 가만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지만 평소 같으면 뭐라 했을 말도 삼키는 것 같아 보이긴 했어요. 아마 성질대로 못해서 분통이 터지긴 했을 겁니다. 그동안 좀 우스우셨겠어요? 뭐가? 제가 호텔에서 일한다 어쩐다 잘난 척하는 거나 형님 집안이 잘 사는 집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명품 자랑하고 그랬던 거 말이에요. 본인이 잘난 척하고 자랑했던 걸 알긴 아는구나. 그리고 그게 다분히 의도적이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내가 그런 배경이 아니었어도 우습긴 했을 거야. 뭐라고요? 내가 더 가졌다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남을 무시하거나 그 앞에서 자랑하거나 그걸로 잘났다고 뻐기는 건 그 누가 해도 우스운 행동이니까. 동서는 점점 화가 나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면전에다가 그동안 네가 한 모든 행동과 말이 우스웠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동서의 성격이라면 그럴만 하긴 했죠. 형님 책임도 조금 있으시긴 해요. 나? 내가 뭐? 그런 집안의 사람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게 행동하고 다니셨잖아요. 그 와중에도 제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제 저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 그러는 거 보면 말이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두 사람 아는 사이예요? 그때 오빠가 나타났어요. 원래 오빠는 저희가 호텔에 오면 자주 내려와서 뭐 불편한 거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살피곤 했거든요. 가족에게 정말 잘하고 가족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서가 순간 놀라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안 했구나. 내 동서야. 원래 오빠에게는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여동생이 동서에 대해 워낙 저희 집에 안 좋게 이야기하고 다닌 게 있어서 동서라고 하면 좋게 생각할 리 없으니까 말입니다. 아, 그 너한테 막 한다는? 오빠는 가만히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동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우리 호텔 직원이라는 이야기는 왜 여태 안 했어? 그게 뭐 중요한가? 왜 안 중요해? 중요하지. 오빠는 어딘가 의미심장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오빠의 시선을 그대로 받아내는 동서는 엄청나게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려오는 걸 제 눈으로 봤거든요. 저는 웃으며 오빠에게 말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지 뭐. 오빠는 동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싸늘한 말투로 말했어요. 그만 볼일 봐요.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저희에게 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과 다른 말투로 말이죠. 정말 쌀쌀맞고 무서워서 왜 호텔에서 다들 오빠 말이라면 껌뻑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그 시선을 겁먹은 얼굴로 받아냈고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그렇게 이야기하곤 사라졌어요. 동생은 왜 동서를 돌려보냈냐며 계속 옆에서 괴롭혀였어야 했는데 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제가 같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 않냐고 동생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제 호캉스가 끝이 났어요. 물론 호캉스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스파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수영도 하고 오빠는 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 동서와 마주칠 일도 없었고 말이죠. 오빠가 조치한 건지 아니면 동서가 알아서 피한 건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러고 동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딱히 정말 연락할 일이 아니고서야 연락을 잘 하지 않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먼저 연락이 와서 무슨 이야기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나 보다. 대신 뭐 앞으로는 저한테 전과 같이 굴지는 못하겠지. 뭐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동서는 바로 저에게 연락해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동서의 말투는 밝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래? 제가 당황해서 동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오빠분께 말씀 좀 잘 드려주세요. 듣자 하니 어떤 식으로 소문이 난 건지 동서가 호텔 안의 직원들에게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다더군요. 저희 오빠에게 밉보여서 출첵길도 막혔고 호텔 안에서 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말이죠. 괜찮은 집안, 좋은 대학, 늘 언제나 비단길 같은 꽃길만을 걸어왔던 동서는 자신을 향한 그런 시선이나 취급을 도저히 견뎌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딱히 뭐 대단한 차별이나 따돌림을 당한 것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그렇게 잘만 괴롭혀놓고 자신을 향한 안 좋은 시선이나 대우는 하나도 참지 못하는 동서가 웃기긴 했어요. 내가 딱히 조치를 한 건 아니야. 그냥 몇 번 싸늘하게 굴었더니 다들 밑에서 알아서 그러나 본데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지. 만약에 인제 와서 싸고 돌았다간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돌지도 모르는 일이고. 동서와 만난 후 오빠에게 물었더니 오빠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오빠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빠가 따로 동서를 챙겨주라거나 그러지 말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오빠는 임원이었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면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돌지도 모르는 문제고 말입니다. 그러면 형님이 한 번만 저희 호텔에 오셔서 저랑 친한 것처럼 행동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걸 본 다른 직원들이 다 오해였구나 하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동서의 말에 일리가 있긴 했지만 그동안 제가 동서에게 당한 걸 생각하면 굳이 그래주고 싶지는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평생 형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게요. 제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여동생은 그 부탁을 들어준 저를 호구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지만 당시에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되었건 한 가족으로 평생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인데 아예 끊어낼 수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호텔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어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제가 언제 도착할지 미리 알고 있었던 동서는 말 그대로 버선발로 마중을 나와 저를 반겼습니다. 그간 저를 본 동서의 얼굴 중 가장 밝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직원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님께서 오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풀코스로 다 쏠게요. 손님 많은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도 돼? 저 지금 퇴근해서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 동서가 사복 복장이긴 하더군요. 그렇게 로비에서 모든 직원이 들으라는 듯 크게 저에게 친한 척을 하고는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둘이 어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동서는 직원들이 지나가면 중간중간 저에게 가식적으로 친한 척을 하는 걸 잊지 않았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웃음이 나긴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호텔 생활을 하기가 편해진 건지 어떤 건지 동서는 조용해졌습니다. 오빠에게서 한번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 네 동서랑 우리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밥 먹었다는 게 진짜야? 하도 죽겠다고 난리쳐서 그랬어. 참, 너도 속도 좋다 좋아. 그리고 그 이후로 동서는 정말 저에게 잘했어요. 물론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말입니다. 너희 둘 요즘 사이가 좋아 보이는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저희의 요즘 모습을 보고 그저 좋아하실 뿐입니다. 뭐 그러면 된 거죠. 뭐 굳이 모든 일을 다 알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 다음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네가 쏜다고 해. 우리 호텔에서 시댁 식구들 다 모시고 와. 오빠가 풀코스로 다 쏠 테니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오빠가 동생 기 한번 살려주려고 그런다. 그니까 모시고 와. 식구들한테는 네가 대접하는 걸로 하고.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오빠는 한사코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이미 예약을 다 해놨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그 호텔 엄청나게 좋고 엄청나게 비싸던데 그네가 무리하는 거 아니냐? 오빠의 정확한 직업을 모르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동서가 살짝 제 눈치를 보더니 거들더군요. 형님이 하실 수 있으니 하신 거겠죠. 이미 예약 다 하셨다는데 저희는 가서 기분 좋게 먹고 와요. 미안해서 그렇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이번에는 동생의 식구와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네 사람이 아닌 저희 식구까지 다 같이 그 호텔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셨습니까? 오빠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뭘 준비해둔 건지 로비에서부터 지배인이 나와서 안내하더군요. 그런 모습을 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동서도 놀란 듯 했습니다. 호텔의 꼭대기층으로 안내를 받고 시어머니가 놀라서 얼떨떨한 얼굴로 지배인에게 물었어요. 원래 이런 걸 해주시나요? 작년 생일에도 여기서 밥 먹었는데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의 그 얼떨떨한 질문에 호텔 지배인이 살며시 웃으며 저를 한번 보고는 말했습니다. 원래는 아닌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 호텔 이사님의 부탁으로 이렇게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 이사님이요?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가 여기 직원이라 그러신가 보구나. 아이고, 이런 호강을 다 하네. 저희 오빠가 이 호텔의 이사라는 걸 전혀 모르시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동서는 어딘가 굉장히 민망한 듯 입술을 꼭 깨물었어요. 그리고 호텔 지배인이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통은 가족끼리 그런 사실을 모를 걸로 생각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첫째 며느님 친오빠분이 저희 호텔 이사님이시잖아요. 호텔 지배인의 그 말에 저희 오빠의 직원을 알고 있던 남편과 동서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민망한 얼굴로 그저 하하 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었지만 뭔가 상황이 민망하게 되어버려서 말이죠. 왜 여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니? 어쩌다 보니. 에이, 형님이 설마 일부러 안 하신 거겠어요? 약간 서운함을 느끼신 시댁 어르신들을 동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를 변호해 주더군요. 곧 오빠가 나와 직접 와인을 대접하고 인사를 하고 다니며 그런 분위기마저 좋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 동서는 그 뒤로 회사에서 이사님과 사돈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대접받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가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뭐 그걸로 딱히 이득을 취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 자체만으로 동서에게 득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동생은 분노했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그 뒤로 몇 번 오빠의 호텔이나 동서가 직원으로 있는 그 호텔을 찾아가 동서를 향해 갑질 아닌 갑질을 몇 번 한 것 같았습니다.
물론 동서는 웃으면서 그저 받아낼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물론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직 동서를 완전히 용서하거나 동서가 편해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어떤 조건에 놓여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바뀌듯 순식간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을 어떻게 가깝게 지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간을 저를 숨쉬듯 무시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딱히 그런 부분에서 응징이나 복수를 하지 않아도 동서는 곧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긴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 역시 사람은 절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라운지에서 굉장히 허름하게 입고 있던 노신사가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으니 호텔 손님들이 수근거렸나 보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이 잘 타일러서 그분을 밖으로 모시거나 한다더라고요. 호텔 내부에서 잡음이 생기는 건 안 되기도 하고 또 호텔 직원들은 그런 이유만으로 손님을 무시하거나 하면 호텔 이미지에도 좋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분을 밖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동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다 늙은이가 주제도 모르고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이 노발대발 화를 냈고 손님 중에 한 분이 그걸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공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물론 동서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서 올라갔고 인터넷에서도 호텔의 빠른 대처로 영상이 금방 내려가긴 했지만 사건이 꽤나 커졌습니다. 그래서 호텔 내부에서 동서를 징계 처리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노인분이 상당히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그래서는 되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 동서는 정말 그렇게 행동하면 자신에게 좋지 않은 사람을 건드린 거였어요. 운이 없게도 말이죠. 물론 이건 평소에 행실이 그랬으니 그런 태도가 나온 거긴 하니 본인이 만든 업보긴 하지만요. 동서는 저에게 그 징계에 대해 오빠에게 잘 말해줄 것을 여러 번 부탁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어줄 수 없었어요. 원래부터 그런 곤란한 부탁을 혹시나 듣게 될까봐 우리 집 배경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게다가 그 노인분이 상당한 제어력가시라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이미 오빠에게도 이야기를 다 들은 뒤였으니 말입니다. 왜 그 노인네는 하필 우리 호텔에서 그러고 있었던 거야? 동서가 술에 취해서 저에게 부탁하러 전화를 했다가 제가 그런 이유로 오빠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니 동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던 게 기억이 나네요. 동서는 징계로 발령이 이상한 곳으로 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로는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그런 식의 발령으로 하기도 한다더군요.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발령을 내거나 완전 한직으로 발령을 내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지. 예전으로 따지면 책상 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면 동서는 호텔을 그만둬야 하는 거야? 보통 그런 식으로 발령이 나면 얼마 못 버티긴 하더라. 자존심도 상하고 눈치도 보이고 그렇거든. 그 호텔은 동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곳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늘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 우리 오빠가 그 호텔의 이사인 걸 알았을 때 정말 죽을 만큼 싫었을 텐데 저에게 고개를 숙인 거기도 하고 말이죠. 하지만 자신이 불러온 업보로 호텔에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으니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에요. 언니 동서는 언니뿐 아니라 그냥 자신보다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타입이었나 봐. 그러니 이런 일로 그렇게 되지. 동생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얼마 가지 않아 호텔을 그만뒀다고 했어요. 아마 그 자존심 센 사람이 그걸 버틸 수 없었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동서는 가족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식은 시켜 먹고 청소도 빨래도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 지내다 보니 당연히 도련님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련님도 처음에는 그런 일이 생겼으니 하면서 이해를 해준 것 같았지만 길어지니 당연히 견딜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긴 시작했겠죠. 남편에게 듣기로는 요즘 하루에도 12번은 더 싸우고 도련님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 술 한잔 하자고 해서 나갔더니 나한테 이혼해야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
솔직히 모른 척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겠더군요.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동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도련님이 이혼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 그 사람이 그래요? 나 같아도 하루 종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을 오래 보면 지치지. 이혼하려면 하라고 하세요. 진짜 밖에서 그런 이야기하고 다니는 남자랑 저도 못 살아요.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잘 해결해봐. 동서, 도련님이랑 헤어지면 분명히 후회해. 도련님, 지금 홧김에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 중이신 것 같으니까. 동서는 저에게 그러려면 그러라고 해라면서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뒤로는 전혀 괜찮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또 남편을 통해 들었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봉합해보려고 양쪽 다 노력 중인 것 같더라고요. 도련님도 그래서 아직은 동서에 대한 마음이 조금 남아있으니 그러시는 걸 걸로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동서의 이 모든 불행은 죄다 입에서 시작된 거예요. 누군가 자신보다 못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무시한 듯한 말과 행동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한 거에 다 파생된 일들이니 말입니다. 말을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군가를 자신보다 못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지금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호텔에 아직 일을 하고 있었겠죠. 도련님과의 이런 일도 없었을 테고 말입니다. 물론 남들에게 비참한 기분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게 1순위이긴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교훈을 따로 얻지 않아도 저는 동서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말이 너무 구구절절 길어졌네요. 동서의 최근 근황까지 이야기하려다 보니 이렇게 길어진 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호텔 사건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로 누군가는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남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교훈 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다시 감기가 엄청나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늘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뭔가 일이 주변에 생기면 꽤 영향을 받고 오래도록 그 잔상을 떨쳐내지 못하는 타입이라 가끔 메모해두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며 꼭 털어놔야 해요.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제 얘기를 한 번쯤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한두 마디 적게 되었고 일이 점점 커지면서 사연도 보내게 되었어요. 친구에게 종종 말했더니 꼭 한번 어디건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라디오를 생각했는데 어릴 때 매번 실패만 했던 경험이 있어 톡톡 사연에 도전해봤어요. 전 결혼한 지 이제 8년 차 되었고요. 예쁜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무척 사랑하는 여동생이 하나 있고요. 당연히 남편도 있고 가족을 꾸리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저에게는 옛날부터 주변에 말하기 껄끄러웠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콤플렉스가 되어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에게도 말을 못했고 언제나 화제에서 소외되어 있어 자존감도 떨어졌답니다. 이유인즉슨 전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예요. 저와 여동생은 매우 어릴 때 시골 고아원에 맡겨져 자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각자 떨어져 나오는 시기가 달라서 조금 고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둘은 여전히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고요.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다 보니 여동생은 저를 엄마처럼 따랐고 저는 엄마의 사랑도 받아본 적 없는 주제에 그걸 흉내내겠답시고 엄청 노력했죠. 언니, 난 언니가 엄마 같아. 언니 놔두고 먼저 결혼하고 그러면 안 돼? 난 평생 언니랑 같이 살 거야. 이러면서 저를 종종걸음으로 따라다니는 여동생을 보고 있자면 마냥 제 처지를 슬퍼할 수만 없었답니다. 전 고아원을 나와 사회에서 일을 해보고 그리고 간간히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알게 된 희한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어떤 가정에서 자라난다고 하면 꼭 다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엿한 성인으로서 자립할 때까지 엄마 아빠가 살아서 옆에 같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복한 건 아니구나. 가족이란 것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구나. 이런 거 말이죠. 참 단편적이고 어린 생각이지만 엄마 아빠가 있으면 애들은 무조건 다 잘 자라고 만족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 중간에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 엄마나 아빠 둘 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켜 폭력을 당한다거나 하여간 자기 부모님 중 하나를 절실히 미워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 중학교 때 친구 여정이가 그랬는데 초기엔 그 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다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했기에 남몰래 혼자 이 친구를 꽤나 미워했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진짜 짜증나. 아빠는 진짜 왜 맨날 그따위인지 모르겠어. 맨날 돈 없다고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때리고. 아빠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아빠 있다고 엄마랑 둘 다 같이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하는 건가 싶어 너무 안이 꼽고 싫었죠. 그런데 그러고 몇 달 지나서 여름에 하복으로 교복을 갈아입게 되었는데 짧은 반팔 교복 셔츠 아래로 여정이의 팔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무심결에 물었죠. 목이 물린 거야? 팔이 왜 그래? 엄청 얼룩덜룩하네? 별 생각 없이 물었는데 여정이 역시 별 생각 없는 듯 대답했는데요. 듣고 저는 입이 딱 벌어져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었어요. 주말에 아빠한테 골프채로 맞아서 이래. 하여간 엄마가 이제 하복 입는다고 어떡할 거냐고 난리쳤는데 눈 꿈쩍 안 하고 때리더라. 미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 세상엔 꽤나 많은 가정이 있고 제각각 모습이 있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애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산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제 고아원 생활도 평범치는 않았어요. 원장 선생님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대할 때나 우리들 그리고 여기 선생님 대할 때 아주 태도가 달랐어요. 딱히 학대를 했다거나 폭력하고 뭘 뺐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무척 정이 없고 애들을 안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게다가 절 돌봐주시던 좋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원장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만두신 거예요. 정말 엄마의 품이 뭔지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던 선생님이었는데 말이죠. 그때 저는 더 겉돌게 되었고 어른들 간에 일어나는 상황까지 눈치채고 기죽은 채 자라게 되었어요. 간간히 원장님은 저랑 마주치면 웃긴 하지만 전혀 애정이나 뭐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가끔 자기 자식들을 데려왔는데 그때 느낀 서늘함과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 나 이거 가져가도 돼? 막 맛있겠다. 그래, 희정아. 그거랑 이거 초콜릿도 가져가고 이따가 집에 가서 밥 먹고 먹어. 아싸, 오빠한테 말하지 마. 내가 먼저 가져간다. 이렇게 평범하게 엄마와 자녀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리들 앞에 하고 있으니 그걸 보며 저는 속으로 더더욱 부모를 향한 사랑이 고파 견딜 수 없었어요. 매번 자원봉사 해주러 오던 어떤 이모와 삼촌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정들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경험해온 결과 이런 분들은 나중에 배가 불러오고 자기 아기가 생기면 서서히 발길을 끊거든요. 절 무척 예뻐하던 이모가 임신을 해서 선물을 들고 왔을 때 저도 모르게 울면서 막 주먹질하며 저리 가라고 이모 밉다고 울었던 게 생각나요. 훨씬 어릴 때였지만 그때 주방 뒤쪽으로 끌려가 무서운 선생님께 얼마나 뺨을 맞았는지 그때 트라우마가 저에게는 엄청 컸던 거예요. 그러니 어린 마음에 저와 꼭 닮은 동생을 맨날 딱풀 마냥 붙어서 지켜보고 따라다녔고 얘는 저와 같은 경험을 안 하도록 늘 가르쳐주고 알려주곤 했어요. 예진아, 언니 말 잘 들어야 돼. 저 선생님은 밥 많이 먹으면 아주 싫어해. 우리가 덜 먹어야 자기가 많이 먹는단 말이야.
저 선생님이 배식할 땐 조금만 받아. 알았지? 대신 다른 날엔 다른 선생님이 하니까 그때는 조금 더 달라고 해. 언니가 간식도 남겨놨다가 너 주고 할게. 이러면서 달랬고 고아원 내에서 애들끼리 가끔 치고받고 싸우거나 기싸움이 심히 벌어질 때도 절대 안 지려고 어떻게든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나마 중학교를 가고 하니 애들끼리의 서열 싸움은 덜해졌지만 점점 고아원에서는 저를 짐으로 느끼는 게 체감되었죠. 저도 두렵게 느껴지고 불안함을 갖고 있었지만 막상 고등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진로를 생각하는 걸 보니 얼른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무마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돈을 얼마 받아서 사회로 나오게 되었고요. 전 일부러 인문계도 아닌 실업계를 갔었기에 취업길부터 일찍이 알아두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날 책임져 주지 않고 내 먹거리를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 동생도 있다 보니 대책을 빨리 생각해야겠더라고요. 이때 이 부분에서 고2 때 담임 선생님께 상담했는데 이후 너무 감사하게도 선생님이 좋은 직장을 알려주셨어요. 작은 회사였는데 잡무까지 다 담당하는 격리 자리가 난 거죠. 다들 취업을 생각하거나 수시 지원을 하거나 아님 대학 진학을 하려는 애들이 많던 분위기 속 좀 일찍 고3 중간에 취업을 했답니다. 현진이 너는 아주 야무지고 똑부러지잖아. 사실 여기가 좀 작긴 해도 빠릿빠릿하고 일 잘하는 직원 원하고 봉급도 나쁘지 않게 주는 편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진이 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얼마나 기특하니 벌써부터 동생을 챙길 생각을 하고 말이야. 난 네 나이 때 그렇게 살지 않았어. 선생님이 어떻게든 도움 주고 싶다. 전 부모복도 없고 고아원 원장복도 뭣도 없지만 정말 감사하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선생님을 아주 잘 만났어요. 제가 고3이 되어 다른 반이 되었는데도 절 불러다 좋은 취업 자리 정보를 연결해 주셨으니까요.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모든 게 알딸딸하고 긴장하게 되었지만 희한하게 몇 주가 지나고 나니 대략 일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수준에 맞는 일들을 차근차근 전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덕분에 첫 월급이란 것도 받아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적응을 하고 사회에 나와 방을 얻고 동생을 데려오기까지 무척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별의별 자격증을 따서 갱신하겠다고 힘썼고 일한 지 3년 차가 되어 전 적당한 규모가 있는 회사로 옮겨가게 되었죠. 말단에서 아주 살짝 위에 있는 자리였지만 스스로가 대견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며 여러모로 세상이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고 느꼈죠. 근데 이때 너무도 빠르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좀 너무 갑작스럽다고 느끼실 텐데 실제로도 아주 갑작스러운 상황이긴 했어요. 같은 직장에서 만난 바로 윗사수가 저에게 고백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 없다. 결혼하고 싶다며 아주 총공격을 해왔거든요. 현진 씨는 모르는 일이겠지만 저기 이 대리도 그렇고 현진 씨를 보는 눈들이 많아요. 난 현진 씨 처음 만난 순간부터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다른 놈들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결혼하고 알아가요. 네? 세상에 이런 엉망진창 고백을 듣는 여자가 또 있을까 싶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연애만 하자 해도 어이없을 터인데 다짜고짜 결혼이라니. 그리고 전 이 무렵 고작 23살밖에 안 됐어요. 대충 적게 한다고 해도 끼케야 다들 25은 넘어야 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제 밑으로는 5살 아래 그때 고2였던 여동생도 있었고요. 그런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인지. 하지만 엄청 격렬하게 구애해오고 있으니 잠시 제 머리는 마비가 되었죠. 그러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는데 무척 충격받은 얼굴로 답했어요. 미안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알겠어요. 미안해요.
그러고도 끈질기게 굴면 어떡하나 싶어 회사를 옮길 생각도 하고 머리가 아픈데 이상하게 이 남자가 이후로 완전히 저에게 관심 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두어 달 흐르는 사이 아주 희한하게도 주변 새로 들어온 여자 직원들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들려붙는 거예요. 심지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말이에요. 아, 혹시 김 대리님 잘 알지? 어디 사는지 알아? 여자친구 없는 거 확실해? 아, 나 진짜 잘해보고 싶거든. 저 옆팀 여자애도 눈독 들이는 것 같아서 엄청 짜증나. 자기가 좀 도와주라. 의외로 그 사람은 많은 여자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여러모로 푸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괜스레 좀 초조했는데 본격적으로 제 마음을 충동질했던 사건이 있었답니다. 바로 앞서 말했던 직원이 울면서 저에게 술자리를 좀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나 대리님한테 차였어. 도저히 못 있는 여자가 있어서 안 된대. 우리 회사 사람이라는데 지금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냐 했더니 그런 것까지 굳이 얘기해야 되냐고 하는데 대체 누구야? 자긴 알아?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 말을 들으니 저도 가슴이 막 울렁이면서 복잡한 심경이 되더라고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어찌어찌 술자리를 같이 해주고 돌아왔지만 여러모로 애매한 이 마음을 가눌 수 없는데 한 몇 주 지나도록 그 사람이 출장 가서 눈앞에 안 보이니 마음이 애타더라고요. 헌데 돌아온 날 저랑 마주쳤는데 순식간에 저는 숨이 멎은 듯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스스로 체감하고 놀랐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훅 다가오더니 여전히 머쓱해하고 슬픈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현진 씨,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로라도 지내면 안 될까요? 내가 연애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참 여자분에게 감정을 어찌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하는데 전 참기가 힘들어서 결국 터뜨려버렸지 뭐예요. 아니요, 저도 좋아해요. 왜 그리 멍청하게 말했는지 하필이면 표현해도 다른 말을 하면서 좀 돌아갈 수도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이 찢어질 듯 커지면서 충격을 받은 듯 했고 일사천리로 연애를 건너뛰어 결혼까지 진행해버리게 된 거죠. 다시 생각해도 웃기고 당시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는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었기에 뭐 시트콤이냐고 놀렸어요.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는 그 뒤 4개월 만에 결혼하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로 지낸 시간은 4개월밖에 안 되고 결혼 연차는 이제 어느덧 8년 차에 접어들게 된 거죠. 당시 여동생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아주 애를 먹었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과 헤어지는 건 역시 상상하기 좀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깊어지다니 한편으론 너무 쉽게 결정하는 것 같아서 두려움도 많았고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님께 인사를 갔는데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나눠야 하는 이 자리가 참 거북하고 어려워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시어머님은 남편이 대학생이 될 무렵 암으로 돌아가셨고 아버님 혼자서 키워오셨다고 듣긴 했어요. 아무튼 어른을 만나게 된 자리에서 제 사정도 성장 배경도 말해야 하고 갑작스런 결혼 진행에 참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전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동생은 올해 초에 제가 데리고 나와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제가 나가면 동생은 혼자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리가 자리다 보니 저도 엄청 경직된 상태로 말했고 불편하게 있었는데 예비 시아버님은 우리 남편과 아주 똑같은 얼굴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남편에게도 느껴본 적 없는 푸근함과 편안한 기분을 그때 느꼈지 뭐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결혼하긴 하겠구나
이런 실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요. 둘이 너무 힘들게 살았겠어요. 정세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부모님이 거의 안 계시다시피 자랐지. 장남으로 자라면서 홀로 동생들 챙기느라 아주 힘들었어. 그 마음 내가 아주 잘 알아. 요즘 같은 때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아가씨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네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님은 중학교도 채 졸업을 못하셨다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도 않고 밖으로 떠돌아다니시고 자기는 밑에 동생들을 챙기고 먹이느라 일찍 일선에 뛰어드셨다고 해요. 6.25가 끝나고 한참 지나서 태어나셨는데 그때는 다 가난한 때라 그런지 다들 넉넉지 않았고요. 공부도 하고 싶었지만 장남으로서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안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도 열심히 혼자 일하시고 자립하시고 그렇게 재산을 일궈온 케이스였어요. 헌데 그 안에도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막내 동생이 많이 아팠지. 정세 막내 작은아빠 말이야. 20살 되던 해에 결핵으로 죽었어. 그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지. 날 그렇게 아버지처럼 따랐던 앤데 나랑 12살 차이였는데 그렇게 갔어. 아버님은 그때까지 혼자 몸으로 돈을 벌어 갖다 드리고 늦지막이 장가 가시고 몸이 아픈 동생이 신경 쓰여 늘 가슴 아파하셨나 봐요. 근데 그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막내 동생이 사망한 걸 보면서 더더욱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크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와중에 어머님과도 일찍 사별했으니 아버님 가슴 안에는 아픔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케이스였고 남편 말을 들어보면 다른 남자들과 달리 아버님과 무척 잘 지내는 것 같았죠. 난 아버지랑 영화도 보러 잘 가고 가끔 장도 보러 가고 그래. 와, 신기하다. 우리 회사 남직원들은 가끔 집 얘기나 아버지 얘기만 나와도 어색해 죽으려고 하던데. 대부분 남자들이 그래. 아버지랑 단둘이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지. 난 그렇지 않아.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좀 아프셨고 아버진 그럴 때 내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인디애나 존스나 홍콩 영화 같은 것도 같이 틀어주시고 총싸움도 하고 어떻게든 외동아들이랑 놀아주려 하셨어. 그런 자잘한 추억들이 쌓이니 이젠 내가 아버지를 끌고 영화관 가서 팝콘도 사드리고 까먹으면서 신작 영화 구경도 하지. 아버지는 나한테 띠띠 동갑을 넘긴 친구 같은 존재야. 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참 부럽고 또 부럽게 느껴졌어요. 부모란 존재는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남편이 제 배우자로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남편을 보면서 조금은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 애한테는 남편이 그런 사랑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거의 평생을 부모의 사랑에 대한 허기를 느끼며 언제나 목말라 있던 저에게 그 완충지가 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전 단순히 그런 부분을 내가 새로 만드는 가정에 적용시키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1+1이 따라왔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제가 결혼도 그렇고 아버님도 좋은 분이라 여러모로 안심했지만 여전히 마음 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제 여동생 문제였거든요. 얘도 알 만큼 알고 머리도 컸기 때문에 제 행복을 빌어주긴 했지만 혼자 놔두고 온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엄청 쿨하고 말도 무뚝뚝하게 하는 애라 속으로 뭔 생각하는지 도통 알 수도 없고 티도 안 내는 애였답니다. 예진아,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먹고 싶은 말해. 이따 언니네 놀러와. 고기라도 같이 구워 먹을까? 에이, 됐어.
신혼부부 사는 집에 가서 내가 뭐 깽판 칠 거 있냐? 둘이 잘 놀아. 나 공부해야 돼. 이러면서 신경도 안 쓰는 척 하지만 저는 동생 나이대를 지나와서 그런지 한참 마음도 허하고 진로가 신경 쓰일 것 같아 걱정되더라고요. 남편도 혼자 있는 처제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내가 처제한테서 널 뺏어온 것 같아서 늘 미안한 기분이 들어. 난 신경 쓰지 말고 주말이나 평일에 언제든 처제 불러서 같이 놀고 그래. 그러면서 자리 내주는 바람에 어느새 동생도 좀 와서 같이 어울리게 됐고 애가 은근 이런 분위기를 재밌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근데 아버님도 이 흐름에 끼게 된 거예요. 새아가, 내가 뭐 좀 갖고 왔는데 잠깐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냐? 이것만 놓고 금방 가마. 아버님은 요리를 꽤 잘하는 분이었어요. 아마 아프신 어머님을 두고 혼자 아들을 키우다시피 했으니 어지간한 요리는 거의 다 잘 하시더라고요. 저희 먹으라고 국이랑 반찬 그리고 어디서 받아오신 과일들이며 채소까지 잔뜩 갖고 오셨어요. 아이고, 사돈처녀도 있었네. 이거 좀 나눠서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 이날 다 같이 식사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버님은 구태여 본인이 태워다 주신다며 제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음식도 나눠서 들려보내주시고요. 그래놓고 동생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순간 약간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언니네 아버님 진짜 좋으신 분 같아. 나 여기 빌라 공동문 열고 들어가는데 언니 아버님이 내려서 계속 지켜보시더라. 언니도 알지만 여기 골목 입구 으슥하고 기분 나쁘잖아. 내가 문 열고 올라가면서 계단 창문으로 살짝 봤는데 내가 2층에 산다고 해서 그런지 들어갈 때까지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 여기 불 켜지는 거 보시고서야 차에 타시더라고. 아까 내가 이 근처 성범죄자 많이 산다고 얘기해서 그러시나? 아무튼 언니, 뭔가 좀 기분이 그렇더라. 있잖아, 아빠가 있었다면 그런 느낌이려나? 너무 갑작스런 얘기라 좀 웃기지만. 동생은 덤덤한 듯 말하는 듯 했지만 아마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왜 그렇게 순간 가슴이 미어지던지요. 나만 결혼하고 동생을 거기에 놓고 온 것 같아 늘 미안한 감정이었는데 그걸 또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어주는가 싶어 엄청 가슴이 저려왔어요. 아버님이 제 동생을 그렇게 챙겨주셨다고 생각하니까 단 한 번도 우리 자매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을 체험하니 엄청 마음이 찡하고 울리더라고요. 그 감정에 푹 빠져있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님이 몇 주 지나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엔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만 그럼 안 되는 거 알면서 저도 내심 불안했던 탓에 결국 어영부영 승낙을 하게 되었네요. 새아가야, 사돈 처녀 보니 아직 저렇게 어리고 학생인데 그렇게 혼자 둬서 쓰겠어? 우리 정세랑 결혼한답시고 저렇게 어린 동생을 그냥 두고 왔으니 새아가 너도 마음이 편하겠나 싶다. 내가 그날 데려다 주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더구나 주변이. 예전에 도둑도 한번 들었다면서. 그 내가 다 불안해서 못 지켜보겠더라. 그러시면서 아버님은 너무 놀랄만한 제안을 건네신 거예요. 우리 1층 밑에 어떤 아가씨 세를 주고 있었는데 마침 8월에 나간다고 했거든. 아직 좀 시간이 남긴 했지만 일단 여기 생각해보는 게 어떠냐. 원룸 크기고 좁긴 하지만 화장실도 있고 다 있어. 너네 집이랑도 여기가 훨씬 가까우니 사돈 처녀도 그렇고 새아가 너도 동생이 가까이 있으니 마음 편할 거 아니냐. 여차하면 바로 윗집에 나도 있으니까 혹여나 도둑이니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말이야. 이때 저도 혹했던 것이 아버님 댁 바로 앞에는 지구대 경찰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치안도 좋은 편이긴 했거든요.
사실 제가 결혼하기 두어 달 전 도둑이 든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저와 동생 둘 다 집을 비운 날이긴 했지만 여자 둘이 사는 집에 온 옷장이며 다 파헤쳐 있고 그걸 다시 손수 정리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손이 떨렸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그 정도 도난은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반응하고 말이죠. 그런 와중에 근처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우편은 또 어찌나 그때그때 날아오는 건지 주의를 주는 건지 겁을 주는 건지 설사 주의를 준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너무 겁이 났죠. 그런 환경에 동생을 두고 왔으니 저라고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학생이니 돈 받을 생각 없어. 대학생 되면 알바해서 내라고 해라. 월세야 낼 능력이 되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말해준다 하고. 정모하면 네가 매달 과일이나 몇만 원어치 사주라. 얼마나 마음이 크게 위안이 되던지 정말 눈을 지그시 감고 얼마나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는지 몰라요. 이후로 시기가 되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저희를 만만히 보던 집주인도 아버님이 나서서 같이 집 정리를 하고 있으니 부모님이 올라오셨냐고 움찔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빠예요. 우리 딸들 그간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전에 도둑 들었을 때도 대충 처리하고 외려 우리 탓만 하며 돈을 더 올리라는 둥 시비나 걸던 집주인 아저씨는 왜 말을 안 했냐며 괜히 당황하더군요. 이때 새삼 내 뒤에 어른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체감했어요. 그렇게 해서 옮겨간 뒤로도 아버님은 제 동생이 지하에 들어오게 되자 엄청 신경을 써두시더라고요. CCTV도 새삼스레 달아주시고 현관 입구에 남자 신발이 있어야 한다며 아버님 신발도 거기에 내려놔 주시고 말이죠. 괜찮다고 하는데도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써주고 싶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위에 검으냐 아빠가 있다고 생각해라. 생각만 달리해도 기분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 말에 왜 이렇게 하고 속에서 뭐가 훅 올라오던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동생은 안경 쓴 눈으로 또렷하게 아버님을 쳐다보는데 눈 가장자리가 약간 빨개진 것 같더라고요. 야, 너 울어? 우냐? 뭐라는 거야? 너나 울지 마. 둘이 그러고 너스레를 떨 정도로 각자 다들 뭉클해졌어요. 우리 둘은 서로 표현해 본 적은 없지만 각자 삶을 경험하는 어딘가에서 제각기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고파 있었으니까요. 아빠, 딸, 이런 단어들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왜 그렇게 새삼스레 듣기 좋고 꼭 쟁취해서 얻고 싶었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 그 다음에 전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고 여동생은 자기 조카가 태어나던 해에 재수를 하게 되었답니다. 재수하게? 왜?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야, 언니야. 알바하면서 재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상황상 어쩔 수가 없어. 사실 전 동생이라도 무난하게 대학을 갔으면 했는데 물론 그건 역시 학비가 필요하고 하지만 아무튼 고민이 너무 많았죠. 결혼할 때 동생 앞으로 자그마하게 적금을 오픈하긴 했지만 그건 1년치도 안 되어서 이러나 저러나 동생이 지속적으로 알바를 하긴 해야 했어요. 아무튼 재수한다고 하니 그것도 일을 하며 한다고 하니 저도 생각이 많아졌죠.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애기 돌보는 것도 정신이 없다 보니 크게 신경 써주지 못했어요. 아무렴 이제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지 싶더군요. 남편도 무척 바빴고 저도 아기가 예민한 편이라 돌보면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동생은 다음에 대학에 붙었는데 자기가 원하던 학교에 가게 된 거라 다들 경사가 났었어요. 아버님 댁에 모여 고기도 구워 먹고 하며 신이 나 있던 와중에
이 기집애가 글쎄 그 얘기를 대학에 붙고 난 뒤에 했지 뭐예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요. 아, 그게 어쩔 수 없었어.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 공부만 해야 하는데 신경 쓰고 이러면 복잡하잖냐. 너한테 말 안 하고 조용히 공부했으니 붙었지. 말했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공부 잘할 수 있었겠냐? 알고 보니 아버님이 글쎄 제 여동생이 재수학원 다니는 비용을 다 대주셨다는 거예요. 초반엔 얘가 재수하는지 모르고 계셨다가 나중에 반찬 갖다 주러 오셨다가 상황을 들으신 거죠. 그러니 그 다음 날부터 쭉 내내 학원비를 대주셨어요. 어떻게 알바하면서 공부를 하겠냐고 일단은 대학 가는 게 먼저라면서요. 아, 진짜 이렇게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고 제가 마음이 정말 불편해서 얼마 적금을 깨서 아버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손사래를 치며 계속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받을만 했으면 내가 받았겠지. 받은 셈 치자, 아가. 아, 그런 거 안 줘도 돼. 받을 생각이었음 주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별말 없이 그냥 말을 툭 끊어버리시니 더 얘기 드릴 틈도 없었어요. 전 이게 제 마음 안에 무거운 빗줄로 남아있어서 늘 볼 때마다 죄송했고 언제나 여동생에겐 엄격하게 아버님께 예의 잘 지켜서 행동하라고 말하곤 했답니다. 아버님이 잘해주시긴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잘해야 돼. 거기에 기대어 버릇없이 말하거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진짜 최악인 거야. 너랑 난 엄마 아빠 없이 자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잘해야 돼. 언니 너무 경직되어 있어. 그리고 나도 그런 것쯤은 잘 알아. 이미 전에 나한테 보태주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야. 본인은 편하게 주고 싶다고. 너무 불편하게 받지 말라고 말이야. 구태여 도움이라 생각지 말라고 하셨어. 받는 것에도 익숙해져야 남한테 잘 줄 수 있다고 하셨다고. 나도 직장 취업하면 갚아드릴 생각이지만 한 번쯤은 나도 그런 배려나 사랑 같은 거 막 다 재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고 딱 한 번 정도는 그냥 편히 받아보고 싶어. 그럼 안 돼, 언니? 그런 게 부모랑 자식인 거잖아. 나 그거 그냥 잠깐 흉내라도 냄새라도 맡아보면 안 되는 거야? 이때 전화를 끊고 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랑 동생은 늘 그런 환경에서 딱딱하게 뒷계산하며 미움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았어요. 반드시 갚는 게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살아왔고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 그런 건 구경도 못 해본 것이었고요. 저야 자식을 낳아보니 그게 뭔지 알겠지만 받은 적이 없어 따라해보느라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나마 전 부모의 입장이 되어 조금이라도 체험해보고 있었지만 동생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런 자기에게 무수하게 쏟아지는 우리 아버님의 아빠 역할을 어느 정도는 많은 생각 안 하고 누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그런 생각 가끔 할 때마다 내 동생이 짠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엄마 아빠를 다시금 원망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님의 저런 배려나 사랑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버님 역시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봐서 베푸시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좀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조금 껍질이 벗겨지듯 새로워진 것 같더군요. 헌데 그 후로 우리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우리 집엔 매우 큰일이 들이닥치게 되었으니 한 생명이 우리에게 닿고 우리와 머무르던 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우리를 아껴주셨던 아버님께서 심장마비로 돌연 숨을 거두시게 된 거예요. 이것 또한 여동생이 아버님 댁에 그릇을 돌려드리러 올라갔다가 알게 된 거고 이후 여차저차 상황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모든 일을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게 되었어요. 당시에 남편은 야근하느라 직장에 있었고 우리 중 누구도 아버님이 갑자기 우리 곁을 그렇게 떠나실 것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언제까지나 그 집에 있으면서 주말마다 아버님 댁에 모여 밥을 먹고 TV 보고 근거리 드라이브나 하면서 시간을 보낼 거라고 평범하게 생각했죠. 너무 착한 사람, 좋은 사람들은 좀 더 우리와 같이 있어주면 안 되는 건지, 우리 곁에 머물렀던 잘해주던 사람들의 시간이 늘 짧은 것을 저는 또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저도 저였지만 제 동생이 무너지는 모습은 옆에서 지켜보기 아플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했어요. 동생은 몇 번이나 아빠라고, 아버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오열하고 몸을 부르르 떨고 있으니까요. 우리 남편이 다가가 진정시켜보려 해도 제 동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울며 나중엔 물까지 토해내며 울며 늘어져 있었어요. 아빠. 아버님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도 동생이었고 아들인 제 남편보다 동생은 더 울부짖으며 장례식장에서도 기력을 찾지 못했어요. 남편도 많이 울었지만 동생은 그 몇 년간 처음으로 부모 같은 존재를 제대로 인식해서 그런지 아버님과 정이 무척 많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전 동생 하나만 바라보며 어떻게든 제 위에 있는 어른들의 존재를 그저 사다리처럼 타고 올라가려 했지만 동생은 늘 위에 있는 저나 사람들을 의지해가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의미나 무게감이 더 컸겠죠. 게다가 고아원의 생활은 늘상 삭막했고 부모의 존재를 더 원할 수밖에 없는 사막 같은 환경이었으니 잘 억누르고 있다가도 그 얼음 같은 마음을 깨주신 아버님에 대한 정이 깊었나 봐요. 동생이 아버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은 저도 장례식장에서 난생 처음 봤어요. 동생 역시 직접적으로 불러본 적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후 유산 처분할 때에도 우리는 적잖이 놀랐어요. 변호사를 통해 들은 내용으론 아버님께서는 제 동생에게 재산까지 남겨주신 거예요. 결혼할 때 혼수 비용으로 쓰라는 명목하였지만 무려 재산의 3분의 1을 동생 앞으로 돌려놓으셨어요. 결혼 안 해요, 그런 거. 동생은 엉엉 계속해서 울고 저도 남편도 계속해서 셋 다 울음을 그치지 못했죠.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 동생은 여전히 결혼도 안 했어요. 사실 장례가 끝난 뒤 자기는 돈 벌 능력도 있고 원한다면 제 돈으로 시집 가겠다며 그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버지 마음이니 받아달라 했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저도 동생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얘기했어요. 너가 그랬잖아. 그렇게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을 한 번은 그냥 받아보면 안 되냐고. 흉내라도 냄새라도 맡아보면 안 되냐고 했잖아. 아버님이 그렇게 주고 싶다고 저렇게 남기신 거잖아. 이걸 밀어내고 부담스러워하는 걸 보니 너도 결국은 나랑 자매고 둘이 어쩔 수 없이 닮아서 그러나 싶다. 그러다 침이 꼴깍 넘어가는 것과 동시에 저도 눈물이 나는 걸 참고 말했어요. 그래도 네가 했던 말을 생각해봐. 아버님이 돌아가실 상황까지 생각하면서 저렇게 남기신 거니까 그 마음 네가 받는 게 맞지 않겠어? 받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너도 주면서 살라고. 우린 못 받아봐서 잘 줄 줄은 모르잖아. 너가 아버님을 경험한 건 여러모로 좋은 의미가 있을 거야. 주신 거니까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사랑받은 느낌도 느껴보고 아버님이 너한테 주신 것처럼 너도 주면서 잘 살면 돼. 그래 보자, 예진아. 응? 저도 은연중에 왜 그런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도 아닌데 어쩌다 그런 말이 튀어나왔던 걸까요? 이후로 우리는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동생은 어린이집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 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 가정 어린이집을 차려 살고 있는데 옛날부터 아기들을 귀여워했고 복지 관련 일에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감히 아버님이 주신 그 값없는 사랑이 동생을 통해서 여기저기로 잘 씨앗을 뿌리고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받지 않았거나 사랑을 받고 자랐거나 누구나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걸
그저 행동하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아버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와 사랑을 함께 보내드리는 바입니다.